요즘 경제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른바 자본시장의 통합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경제 부분, 사실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도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일명 자본시장 통합법, 자통법이라고 약자로 자통법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 법안은 몇 년 동안 준비를 해놓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다른 모든 민생 법안이 계류 중인 것처럼 이거 역시도 계류 중인데요. 요새는 이 통합이 추세인지, 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던 이 방송통신융합법 있죠. 이번엔 자본시장 통합법. 이 통합이 과연 세계적인 추세인지, 왜 모든 걸 이렇게 합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오늘 국회 재경위에서 활약 중인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선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 자통법, 우리나라는 약자가 많잖아요. 뭐 자통법, 무슨 법 모르는데 이 자본시장 통합법. 이게 뭘 통합하자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어떤 얘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자본시장을 통합하자는 건데요. 법률의 이제 그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도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지금 현행 금융법 체계는 이제 크게 이제 은행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업법이 있다고 봤을 때 그 사이에 이제 증권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또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금업법 해갖고 이 업종마다 다 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또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금업법, 그리고 그 비정형 간접 투자, 이건 다시 말하면 이제 부동산 투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파생 상품 거래, 이것이 이제, 그리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서 요것이 한꺼번에 다 통합이 돼서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된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저는요, 이렇게 복잡한 걸 갑자기 이렇게 대하게 되면 숨이 찹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숨이 차지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건 부동산이라고 그러셨죠? 이게 부동산이고, 이거는 증권이고, 이거는 선물이고. 근데 이 증권 선물은 뭐 그렇다고 치지만, 예를 들면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요새 뭐 이제 리츠라 그래가지고 왜 펀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속해 있는 거고요. 자산운용업 그러면은 이제 보통 왜 흔히들 말하는 펀드예요. 요즘 펀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아니 이게 제 말씀은 이런 것들이 다 종류가 다른데 어떻게 이걸 통합을 하면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법이 나눠져 있는 거는 특성이 있고. 그것이 그 어떤 특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나눠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법으로 된다면 사실 여기에 있는 이 각자의 특성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그래서 사실은 또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셔요. 전 진짜 이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고 찬성도 없어요.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데 요것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규제 체제에 갖다 놨을 경우에는 일단 몸집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흔히들 외국에서는 요새 투자은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커다란 투자은행을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몸집을 크게 해서 외국의 뭐 골드만삭스니 메릴린치니 해갖고 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커다란 그 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통합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제 가장 큰 핵심은 그 규제 방식을 이제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기에 이제 증권거래법이나 선물거래법을 예를 들어서 요 거래법에 명시된 것만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열거주의죠. 그러니까 열거한 것만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포괄주의로 바꾸면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더라도 각 회사가 어떠한 특정 상품을 개발을 했을 때 그 상품을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열거주의, 지금 현재대로라면은 그 어떤 상품을 개발을 했더라도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상품 개발을 하기가 힘들 그것이 가장 새로 만들어진 자본시장 통합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지금 몸집이 커진 그런 종합금융회사가 탄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이른바 금융시장에서 또 M&A가 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도 얼핏 그렇죠. 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보험 상품만 취급을 했는데 보험회사가 뭐 부동산도 투자하고 이제는 뭐 그런 네. 펀드도 모집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까? 되는 거하고는 그거는 이제 보험업법은 보험업법대로 지금 요 자본시장 통합법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보험업법은 그냥 보험업법대로 가는 거고요. 은행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본시장 통합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 금융 체계가 크게 은행법하고요. 예. 금융투자회사하고 보험업하고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세분화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는데 이 증권회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증권회사가 예를 들면 지금은 증권만 하는데 나중에 이제 부동산도 하고 신탁 업무, 그렇죠. 종금 뭐 업무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게 세계적인 추세인가요? 현재 그 영국이나 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런 자본시장을 통합해서 금융시장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이 또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또 하지 않는 나라들도 상당히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이제 예를 들면은요, 증권 업무를 하는 회사하고 자산 운용업을 하는 회사하고는 칸막이가 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재산과 그 증권회사의 그렇죠. 자산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본시장이 통합이 되면 그것이 섞일 수 있죠. 섞일 수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 흔히 말하는 Chinese Wall, 그러니까는 그 방화벽을 쌓고 업무를 해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만큼 윤리 규정이 강화돼야만이 가능한 법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돈 내 돈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걸 구분을 잘 하라는 방화벽을 딱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그 방화벽을 쌓는데도 상당한 그 자금이 들어가고요. 또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고 그 서로 이해상충되는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벌 회사들이 계열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객의 돈을 갖다가 재벌 회사의 어떤 계열사에 뭐 예를 들어서 막 꽂은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전에 대우 사태 일어나듯이 그렇게 또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이런 자본시장을 통합한 의미가 이제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뭐 좀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한꺼번에 다 까먹는 그런 이제 사태가 우려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시장 통합법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법과 관련된 그 회사에 근무하는 대주주라든가 종사자들의 어떤 윤리의식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 아래서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서두는 이유가 뭘까요? FTA 관련해서인가요? 뭐 꼭 FTA 관련해서라기보다요. 이제 이 정부는 동북아 금융 허브라는 말을 들으신 지 꽤 됐죠. 몇 년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동북아 금융 허브 구상의 일환으로 이것이 기획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이제 그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것이 은행의 직접 금융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훨씬 좀 규모가 작고 또 자본시장이 낙후돼 있고 또 이런 회사들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외국의 대형 업체하고의 경쟁에서 밀려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이게 뭐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미리 이런 어떤 법을 통과시켜서 개방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공격을 당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이유가 있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점은 이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는 어떤 그 취지는 저는 상당히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 방향으로 우리도 한번 뭔가 움직여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증권사의 지급결제 제도를 도입해주는 부분이 이 법안에 끼워 넣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죠? 예를 들면 이제 은행에서 왜 저희가 예금하면 은행에서 마음대로 돈을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권회사도 이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앞으로. 결제 제도를 은행과 같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건데
그것은 사실 자본시장 통합하고는 그 본래의 취지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또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그게 관련이 예. 없다라고 시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왜 안 해보세요? 그게 참 의문이에요. 왜 그걸 굳이 이렇게 한국은행도 반대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한 나라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왜 이거를 이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는 법안에다가 끼워 넣기를 해서 정부가 이것을 하려는 것이냐 저도 참 궁금하거든요. 저도 참 궁금한데 한국은행에서 그 내놓은 이제 반대 자료를 보면은요 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증권회사라는 것은 이제 증권금융을 통해서 고객이 그 돈을 예탁을 하면은 하루에 시차가 있거든요. 결제되는데. 예. 그런데 이 지급결제 제도가 되면은 이게 시차가 없이 그냥 돈을 바로바로 뽑아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그 CMA 그 기계 예. CD, 돈 찾는 기계에서 예. 막 돈 찾듯이 예.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증권회사라는 것은 그 은행은 왜 그렇게 이제 돈을 수시로 찾을 수 있냐면 한국은행에다 예치를 합니다. 예. 어느 정도의 자기의 돈을 예치를 해놓고 한국은행에서 그 예치받은 돈을 믿고 맘대로 돈을 주는 건데요. 증권회사 지급 보증이 그렇죠. 지급 보증이 되는 거죠. 근데 증권회사는 현재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막 돈을 막 찾아가다 보면 못 줄 수가 있죠. 못 줄 수도 있고 사고도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가 나면은 한국은행에서 이제 긴급 유동성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긴급 유동성 지원을 그러니까 긴급 유동성 지원이라는 건 돈이 없으니까 돈 빌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돈을 예. 그냥 예. 빌려주는 거죠. 예. 한국은행이. 예.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만약에 이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요. 만약에 그때 한국은행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나는 돈을 못 주겠다 증권회사에다가. 증권회사 왜냐하면 그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려면은요. 그만큼 또 아까 말씀드린 예치금 같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예치금도 지금 현재 받지도 않았지.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한국은행이 돈을 빌려주려면 은행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국은행의 증권회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아 그렇습니까? 네. 증권감독원이 따로 있기 그렇죠. 때문이죠? 네, 아니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속에 예.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을 하는 거죠. 한국은행은 금감원. 어느 정도 그 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은행으로부터 정보도 받고 이런 어떤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한국은행은 돈만 빌려주라는 얘기냐. 이거는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런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없고요. 캐나다만 이것을 법으로 도입을 해놨는데 실제로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재경부에서는 소비자가 불편해한다. 증권회사에 가서도 돈을 마음대로 찾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소비자가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지금 이것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오토바이가 우리도 좀 다니게 해달라. 지금 하는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럼 자전거 나도 좀 내가 뭐 자전거도 자동차 전용도로에 못 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상황하고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증권회사가 어떤 그 지급결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제 그 은행처럼 각 지점에다가 이제 그 CD기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비용 부담도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점이 많은 회사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재벌 기업일수록 유리하겠죠. 재벌 기업일수록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만약에 증권회사가 이제 이것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재벌회사들이 계열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 계열사의 모든 그 예금을 증권회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다 집중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불균형이 또 초래되고요. 또 예를 들면 외국계 증권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 증권회사가 외국계 증권회사가 그 은행 허가 없이 은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돈도 찾게 해주는데 그렇죠. 뭐. 그런데 우리나라 증권회사가 외국에 진출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진출회사는 외국의 은행업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동등한 취급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 또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결제 이 부분은 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은행도 타격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들 그렇죠. 보면은. 그죠? 기존의 은행들이 이제 첫째는. 억울한 분이 많잖아요. 첫째는 이제 이 자본시장 통합법이 통과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자본시장 통합법 고유의 원래 업무 때문에 자금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현재는 이제 은행에다 예금들을 많이 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종합금융회사 쪽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 은행으로서는 이제 그것이 좀 굉장히 또 타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또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그럴 수도 있고 바람직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금 배분이 균형 있게 되니까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급 결제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증권회사가 지급 결제를 하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각종 그 수도요금도 받고 뭐 이런 은행 업무를 하게 되면 그러면 보험회사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럼 보험회사 우리는 왜 그걸 안 해줍니까? 라고 나왔을 때 그것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이제 그럼 너도 나도 다 그러면 은행 고유의 업무를 하겠다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통제가 되겠느냐. 이제 그런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국회 내에서요. 이게 또 모든 법안이 다 요새는 뭐 이렇게 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이게 정략적인 구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열린우리당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어떻습니까? 열린우리당은 제가 열린우리당인데요. 그렇죠. 찬성한다기보다는요. 예. 이 법안의 어떤 그 근본적인 그 원래 취지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대를 하지 않지만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 예, 그런 부분, 지급결제 부분이라든가 예. 또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업의 겸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은 사실 좀 고치고서 예를 네. 들면은 네. 분명히 하고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참 지금 열린우리당이 이제 더 이상 정신적 여당이죠. 여당은 아니고 이 네. 당청이나 당정협의 같은 거를 좀 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게 이미 당정협의가 작년 가을에 있었어요. 예. 작년 가을에 있어서 그 고위당정협의에서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때 그때 권은규 부총리 답변이 그 지급결제 부분 같은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분리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법은 그냥 올라왔어요. 법은 지금 제가 이 법을 전체를 들고 왔는데요. 이게 두껍네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조문이 442조인가 하여튼 굉장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전체를 통합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보니까 그냥 올라왔더라고요. 네. 아마 바빠서 잊어먹은 모양이네요. 왜 이것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리고 그냥 올라와서 국회에서 이렇게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언쟁을 하게 만드는지, 그런 부분은 재경부에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보면 영국 같은데, 뭐 이렇게 밭 같은데 이렇게 그림,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밭에 그림이 엄청나게 그려져 있고, 네.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그러는데, 미스터리 서클 비슷한 게 우리 국회에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보니까. 아니, 한미 FTA를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야 하는지, 그것도 네. 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이거 역시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 통합법 가운데에 보면 한미 FTA에서 협상의 카드로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몇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진적으로, 자발적으로 미리 다 법조문화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죠. 네. 우리가 또 이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다 보니까요.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네. 또 TPA라고 미국에서 미국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6월 달까지 까지. 이것을 다 네. 비준해야 되는 거. 우리는 남을 배려해가지고 또, 그거 빨리 그 시간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고 우리가 초조해가지고 그냥 줄 거 다 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한나라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한나라당하고는 제가 이 얘기를 안 부분에 해보셨어요? 관해서는 한나라당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2월에 국회에 상정이 됐어요. 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예. 자본시장 통합법 상정이 되고 이것을 토론을 했었거든요. 예. 토론했었는데 그날 뭐 바쁜 일이 있으셨는지 의원님들이 많이 안 나오셨고요.
한나라당에서는 서병수 의원께서 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해상충 부분, 그러니까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을 겸용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모랄 해저드와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면 그렇죠. 큰일 난다 이거죠. 네. 그런 부분을 질문을 좀 하신 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아직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것도 올라가나요? 이 법안도요? 이제 법안이 사실 재정경제위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죠? 많이 쌓여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좀 빨리 서두르기를 바라는 눈치고요. 이 자본시장 저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자본시장 통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이 우리나라의 제2금융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증권회사죠. 증권회사의 대주주들의 어떤 그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부분을 강화시키는 법안 7개가 있는데 이것도 현재 지금 상정만 돼 있지 심의를 제대로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그 도덕적 해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해상충 부분에 지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법부터 먼저 통과를 시키고 요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과연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될지는 그건 모르겠네요. 네. 그죠? 네. 그런데 물론 저는 우리가 재벌이라고 얘기하는 이 거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우리 사회의 기여도 저는 그거 충분히 인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런데 현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서민과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민주화라기보다는 저쪽엔 바로잡는 역할을 많이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민단체에서는 굉장히 너무 친자벌적인 정책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특정 기업과 제일 가깝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보였던 그런 태도와 이 법안이 조금 또 연결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게 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법의 문제점에 관해서 좀 꼼꼼히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 네. 그런데 그 참여정부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의 어떤 그 재벌의 폐해로 인해서 빚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법안 심사 소위에 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그런 노력이 있는 것에 반대되는 어떤 그 틈새와 틈새를 비집고 요것을 요렇게 문자를 바꾸고 요거를 요렇게 어기를 바꿔서 그것을 또 못하게 하려는 그런 어떤 그러한 압력도 상당히 세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그 한 귀퉁이를 큰 귀퉁이를 차지하고 네.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료들하고도 또 친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법도요, 이제 예를 들어서 흔히들 우리나라가 은행법은 상당히 강화돼 있지 않습니까?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서 재벌들의 은행 소유가 지금 이제 상당히 힘들게 돼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제 내 주머니, 네 주머니 이제 막 그렇죠. 섞어서 썼던 그런 재벌의 어떤 그 폐해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요 자본시장 통합법에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그 지급결제 업무를 은행의 업무를 싹 집어넣는다는 것은 결국은 은행을 소유하는 거하고 같아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들 뭐가 있지 않느냐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보게 되는 거죠. 예. 네.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아까 이 좀 큰 금융회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경쟁력이 좋다. 저도 그건 찬성을 하는데 네네. 진정한 경쟁력은 사실은 투명성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제도의 틀에 맞는 네. 그 제도 안에서 잘 운영하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 2006년도 예. 그 IMF 한국 보고서를 보면은요. 예. 거기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환경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 간의 겸용을 허용할 경우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어요. IMF.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부처럼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통과시킨다기보다는 좀 찬찬히 따져보고
그 선진 금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면서 또 도덕적인 문제를 또 강화시키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대우 사태 불과 10년 전에 일어난 그렇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근데 그 대우 사태라는 것이 그 대우가 자기의 금융기관에서 자기 계열사한테 그냥 고객의 돈을 마음대로 꽂아가지고 결국은 그 빚도 못 갚고 그 꽂은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 자금으로 다시 메워가지고 지금 10년 지난 이 상황에서도 겨우 지금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치유됐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고 그 10년의 고통이 아직도 서민들한테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뭐 근데 저희는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박영선 의원께서 여태까지 사실 굉장히 그 활약상이 전 뛰어났다고 보거든요. 아유, 금산법이라든지 네. 그 금산법이 일명 영성법으로도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감시의 끈을 놓지 않으실 것 같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냥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과 함께 자통법, 자금시장 통합법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거고, 문제가 이런 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리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재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죠. 근데 앞으로 그 재벌이 정말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크기 위해서는 좀 더 투명하고, 예를 들면 그 안에 있어서의 경영 구조라든지 이러한 것도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 수준에 좀 맞추는 작업도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봅니다. 이런 생각 더욱 간절하게 드는 이유가 이제 졸업하고 취업 시즌은 조금 지났습니다만 우리 젊은이들 지금 취업 못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 이런 걱정하지 않게 하루빨리 만들어야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업의 성숙함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 역시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기업 이미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큰 만큼 사회적 책임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법률 이야기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